30분으로 듣는 동국통감.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역사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태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그냥 외워야 하는 연도와 사건들의 나열. 그런데 동국통감은 다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의 진짜 정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국통감이 담고 있는 인류 생존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은 명분을 먹고 자라고 명분은 역사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승자가 쓴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이 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때는 1485년 조선 성종 1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4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기 조선의 상황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스타트업이 창업 10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의 혼돈과 피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시스템과 체제를 정비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세상에 선언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와 그의 참모들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혁명 세력이 마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어떤 왕조도 10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동국통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감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권의 체계 속에 담아냈습니다. 서거정을 필두로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최고의 인재들이 수년을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현재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국통감의 첫 번째 저층 논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서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동국통감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권력 설계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대한 역사서에서 4개의 장면을 골랐습니다. 4개의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민낯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단군, 최초의 창업자, 그리고 신화가 된 남자, 단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정치적 선언입니다. 왜 단군부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군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중국과는 독립된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조선은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국통감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단군이 있다. 우리의 역사는 중국보다 늦지 않다. 우리는 독자적인 문명의 계보를 가진 민족이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 정체성의 선언이고 국가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창업 스토리를 만들 때 단순히 언제 누가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DNA에는 이런 특별한 가치가 흐르고 있다는 서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브랜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정체성을 잃습니다. 서사가 없는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곰이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권위입니다. 땅은 민중입니다. 그리고 단군은 권위와 민중이 결합해서 탄생한 지도자입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니라 지도자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철학적 답변입니다.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되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섬뜩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100일 동안 빛도 없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다면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자는 호랑이처럼 도망칩니다. 그리고 인내한 자만이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권력의 게임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이 바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사회에서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논리를 사용합니다. 나는 이만큼 고생했다. 나는 이만큼 참았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단군 신화는 이 논리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동국통감이 단군 이야기를 시작으로 삼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이 모든 역사가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은 단순히 고려를 무너뜨린 반역 세력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서술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능입니다. 역사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떤 사건을 강조하느냐, 어떤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느냐, 이 모든 선택이 현재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동국통감의 편찬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가 아니라 권력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을지문덕, 체제 밖의 전략가, 그리고 살수의 흐른 피. 612년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잠깐 113만이라는 숫자를 실감해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서울 인구가 약 950만입니다. 113만이라는 군대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수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작은 나라를 상대로 전군을 동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고구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전략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고 정보전이었으며 상대의 오만함을 무기로 삼는 고도의 인간 이해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정면 대결이 아닙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처음에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적진에 직접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현대 기업 전략으로 치면 경쟁사의 핵심 전략 회의에 직접 잠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담력과 지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냅니다.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오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 알았도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시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의 걸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겼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오만함을 자극합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 상대에게 퇴로를 제시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나라 군대는 이 퇴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을지문덕은 이 시를 보내면서 수나라 군대가 주춤하는 사이 방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수나라 30만 별동대가 살수를 건너다가 고구려군의 기습을 받습니다. 30만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수대첩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 중에 2,700명, 생존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을지문덕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수나라는 졌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수나라는 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너무 얕봤기 때문입니다. 113만 대군을 가진 자의 오만함, 나는 이미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자신감, 이 오만함이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을지문덕이 직접 적진에 들어왔을 때 잡아야 했는데 잡지 않았습니다. 거짓 항복을 받아들이고 방심했습니다. 보급선이 늘어나고 병사들이 지쳐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지는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자원을 가진 자는 그 자원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을 잃습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강함에 취해서 상대의 전략을 읽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얕보다가 그 사이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느 기업의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국통감이 을지문덕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을지문덕의 전략을 써왔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지략, 힘이 아닌 지혜, 이것이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영웅이 되었지만 그 영웅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았지만 그와 함께 싸운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살수에서 피를 흘린 수만 명의 고구려 병사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수의 희생을 잊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궁에 미륵이 되려 했던 남자, 그리고 권력의 광기.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섬뜩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궁예. 동국통감에서 궁예는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고 광기에 사로잡혔으며 결국 부하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인물. 그런데 저는 오늘 궁예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 합니다. 궁예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신라 왕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 했고 유모가 몰래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절에서 승려로 자랐지만 결국 세상으로 나와 스스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가족도, 심지어 눈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궁예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궁예는 처음에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신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민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신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제각각 세력을 키우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궁예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했습니다. 미래의 이 세상을 구원할 부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궁예를 따랐을까요? 절망적인 시대에 사람들은 구원자를 원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바꿔줄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합니다. 궁예는 그 갈망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미륵이다. 나를 따르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것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권력을 잡은 후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미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미륵이라는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심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마음을 읽었다는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광기입니다. 처음에는 도구였던 것이 나중에는 스스로를 잡아먹습니다. 궁예는 처음에 미륵이라는 이미지를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점점 그 자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미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도전하는 모든 것이 적이 됩니다. 궁예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왕건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궁예가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광기에 빠지자 왕건을 포함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궁예는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미륵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궁예는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동국통감은 궁예를 악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은 조선의 신하들이었고 조선의 뿌리는 왕건의 고려에 있습니다. 왕건은 궁예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계승을 자처한 조선의 역사가들이 궁예를 평가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궁예가 정말 광기에 빠진 폭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이야기가 왕건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궁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 자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랐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확대합니다.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궁예의 내면에는 아마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왕족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그 두려움이 권력을 얻은 후에 광기로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이해 가능한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권력을 얻은 사람은 그 권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메우려 합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메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궁예를 광기로 몰아갔습니다. 궁예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성공한 후에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던 사람이 권력을 얻은 후에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외부의 성공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궁예는 1000년 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성계와 정몽주, 새로운 질서와 낡은 충성 사이에서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 순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운영체제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상황을 현대적으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귀족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불교 사원들은 부패했으며 외적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능 부전 상태였습니다.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이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리셋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혼자서 조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도전이라는 탁월한 이데올로기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군사적 힘이었다면 정도전은 지적 설계였습니다. 이성계가 칼이었다면 정도전은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성계와 정도전보다 정몽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정몽주,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충신, 단심가, 선주교에서 죽은 사람. 그런데 정몽주를 단순히 충신으로만 보면 이 인물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정몽주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대가였고 외교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저는 정몽주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몽주는 체제 내부의 개혁론자였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고쳐서 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이성계와 정도전은 혁명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망가진 시스템은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입장은 지금도 모든 조직에서, 모든 사회에서 충돌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조직에서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대부분 혁명론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론자들은 실제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개혁론자들은 대부분 역사에서 패배자로 혹은 시대를 읽지 못한 자로 기록됩니다. 정몽주가 그랬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보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편에 합류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형 선고였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이 답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몽주의 위대함이자 비극입니다. 그는 생존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를 죽인 이방원조차 나중에 정몽주를 충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원, 즉 태종은 정몽주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정몽주처럼 자신들에게 충성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자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죽인 자가 기린다. 적이 영웅을 만든다. 역사는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정몽주와 이성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왜 성공했을까요? 단순히 군사적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성계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인들이 무엇에 지쳐 있는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이데올로기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혁명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행하는 자와 설계하는 자, 칼과 펜,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이성계는 실행력 있는 CEO이고 정도전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조선이라는 500년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조선의 왕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참모의 운명입니다.
참모는 왕을 만들지만 왕이 된 자의 아들은 참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참모는 왕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자는 언제든 다른 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제 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결국 제거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유능하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시각을 넓혀봅시다. 동국통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반복됩니다. 동국통감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는 항상 비슷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존 체제가 부패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명분을 만듭니다. 민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비슷한 공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오만해집니다. 측근들이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백성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패턴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정치에서, 사회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동국통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패턴을 봅니다. 패턴을 보는 자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자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동국통감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분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동국통감에 등장하는 모든 왕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군의 신성함, 삼국의 정통성 경쟁, 고려의 통일 이념, 조선의 유교적 명분,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분은 무엇입니까? 기업에서는 미션과 비전입니다. 정치에서는 정책과 이념입니다. 개인에게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입니다. 명분이 없는 권력은, 명분이 없는 성공은, 명분이 없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따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가 이긴다. 이성계가 성공한 이유, 을지문덕이 승리한 이유, 왕건이 궁예를 이긴 이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한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동국통감은 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현재를 장악한다. 이것은 이 글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역사를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이야기를 쓰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서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회가 정해준 서사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국통감을 만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에 쓰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과 시대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 이 차이가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자와 이름 없이 사라지는 자를 가릅니다.
물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삶의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동국통감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이야기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다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동국통감을 읽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살수에서 흘렀던 피, 선주교에 새겨진 핏자국, 궁예가 도망치던 그 밤의 어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 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동국통감을 읽은 자만이 이 땅에서 살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그 실수를 피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꿰뚫는 자는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생존의 지혜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